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편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최종 합의하고 제3지대 후보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죠. 그 사과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위 이력 의혹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에 김건희 씨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 씨는 발표문을 읽고 각각 의혹에 대한 것은 설명 자료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늦었지만 사과했다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과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사과의 내용이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뭐 부적절했다거나 사과의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 이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과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뭐 그 방송에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보시는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과라고 하면 명료하고 담백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왜 제기됐냐면 본인의 문제였거든요. 그 경력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사람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 사과의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내용이나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과의 내용을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사과문이 윤 후보에 대한 죄책감이나 가정사 등을 언급한 부분이 앞부분에 많으면서 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건희 대표 자체가 어찌됐건 기존에 나와 있던 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아내로서 게다가 그전에는 이제 사인의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한 거 그리고 저렇게 나온 데까지의 용기와 그 각오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성 여부는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사과가 이게 일회성으로 사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후보가 나아갈 행보 또 그리고 김건희 대표가 낮은 곳에서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인의 사과라는 건 참 엄중한 것이고 그 사과 자체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정치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아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사과를 했을 때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그 사과 자체를 폄하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과에 대한 행위 자체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보의 배우자가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한 것이 사실은 초유의 일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과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기로 결정하고 사과문도 직접 작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제 대변인이시잖아요. 직접 선대위와의 논의 없이 작성하고 했나요? 작성은 아마 김건희 대표 쪽에서 직접 작성하신 걸로 들었고요. 저도 어제 휴일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연락을 받고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선대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특히나 이제 좀 연말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많았고요.
다른 선대위 관계자분들도 방송에 나와서나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적절한 시일 내에 김건희 대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전 논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직접 작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정치권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김건희 대표가 진솔하게 본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겠냐 생각해서 직접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14쪽짜리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팩트체크 자료를 냈는데 이 종합해보면 김 씨 의혹은 부정확한 기재에 가깝다. 전체가 허위는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게 김건희 씨를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에서 이제 사인처럼 마치 지금 이제 선거에서 분리하려는 듯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이미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공적인 인물로서 어느 정도 공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어떤 경력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마치 한 개인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처럼 미화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그 자격이나 위치가 그런 위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사과였고 그나마도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에서도 보면 사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사과의 전제여야 되는데 기존 입장에서 하나도 나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풀린 기재 또 오인된 기재 고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계신데 그 내용에 부풀린 내용으로 그 경력이나 지원서에 기재한 것 자체가 그 순간 허위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부풀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표기한다거나 교생 실습을 근무로 표기한다거나 또 설립 중인 회사, 설립 중인 단체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단체를 재직 증명서를 제출한다거나 이건 이게 그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되는 순간 허위 경력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내용에 약간씩 오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부풀림처럼 얘기하는데 모든 허위 경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드는 부분은 뭐 가장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실제가 아닌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미 허위 경력이라는 내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치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민주당 또는 언론의 일부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기본 입장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측면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14쪽 분량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사과 자리를 마련을 했지만 일관된 입장이죠. 이게 뭐 11가지 중에 7가지를 인정했다고 하고 그중에 일부 부풀리거나 오기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예정에 없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본인은 사과의 입장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을 하고 나머지 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의 어떤 보도, 민주당이나 어떤 그 정치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 전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어제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 이제는 덮고 오히려 이제 공세적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가 이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발언을 놓고도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변인 차원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일들은 나름대로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그러면 앞으로 뭐 등판 시기나 시점이 좀 조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거 잠깐 반박 아니 뭐 해명을 하자면 사인이기 때문에 뭐 그걸 미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용기에 대해서 미화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인이 아닌 사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이고요.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중하게 좀 더 그분보다는 조금 더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랑 용서를 구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게 검증과 네거티브의 문제인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 예를 들어서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교생 실습 근무 이력을 갖다가 속였다거나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뭐 한 11개 정도로 저희가 어제 정리를 했는데 네. 7개는 아니다. 뭐 이 중에 일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되 오히려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고 뭐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 악의적이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들로 이건 사실 대선판 자체를 갖다가 너무 국민들의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교정을 하고 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 주신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국민들께서 어제 사과를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좀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당연히 그 수순에 맞춰서 아직 뭐 선거가 또 한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등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제 사과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한 거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도덕성 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 초반에만 해도 사실은 큰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덕성 리스크에서 많이 비등해진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김건희 대표의 사과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어제 사과 이후에 진정성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렇지만 여전히 뭐 안양대 이력서에는 뭐 대학 강의 직책 의혹 이런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기에 이 정도면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이 사과의견 직후에 내놓은 해명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오기나 부풀리기 경력을 그대로 쓴 것 자체가 허위 경력이고요. 예를 들면 또 저 광남대 교상 실습을 정규 근무인 것처럼 기재했잖아요. 이런 사실관계가 그대로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그 평가의 입장에 대한 가짜 뉴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짜 뉴스를 하려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의,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거나 비판할 때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라고 했던 부분들의 내용은 뭐냐면 이 같은 내용입니다. 부풀리기 하거나 우기한 내용을 정식 경력으로 쓴 것 자체가 허위 경력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사실에 대해서 더 확인되거나 드러나는 일은 지금 나와 있는 11개 외에 더 추가될 수는 있을지언정 11개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조금 부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선거 치르면서 여러 가지 뭐 굴곡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뭐 이렇게 또 원팀으로 했다가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오히려 더 저런 모습 보면서 분발하고 어제 김건희 대표의 사과도 그렇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약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자극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민주당은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관련해서도 당 사람들끼리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 오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구성원들을 향해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두고 홍준표 후보나 뭐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일반적인 조언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후보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고 뭐 아무래도 당내에서 홍준표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실은 당원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후보는 한 원팀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보여서야 되겠냐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서 후보로서 당연히 오늘 선대위 회의 참석해서 당연히 다잡는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듣고 계신 분들 혹은 또 뭐 보고 있는 당원들 모두가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일부 지지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 네. 그러니까 상대 후보 지지가 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요.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내부에선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저께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이제 결실을 맺어서 한 고비를 넘어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선거 구도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구도라는 것이 각 세력의 지지층을 총 결집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네. 전에 다른 당으로 있던 분들은 당대당 통합, 합당의 형식으로 통합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분리돼 있던 지지자들이 모아가는 과정이 어제까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낙연 대표님이셨죠. 물론 네. 내부에서는 두 분 간에 계속 공감이 있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었는데 네.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이제 걱정이 있으셨던 거죠. 내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게 아마 지금까지 40% 언저리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유일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뭐 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갖지 못했던 건데 열린민주당의 통합 또 이낙연 대표의 또 국민비전위원회 위원장 합류 또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상승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제 지지층을 총 결집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이제 여기에서 중도로 어느 정도를 확장해야 실제 당선권에 갈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한 달여 동안 남은 과제일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도 이재명 후보가 협력과 대통합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에도 최종 합의를 했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까지 좀 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네, 뭐 원칙적으로 안철수 대표님도 당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같이 못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죠. 지금 좀 전에 이 지지율 상승 그리고 이제 당선권에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이 강력한 또 추진력, 선명한 개혁 노선 그리고 새로운 의제 등 공격적인 이슈들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안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드릴 수 있어야지만 결국 최종 본선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을 확장하고 또 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안으로서 김동연 후보든 또 안철수 전 대표시든 또 그 외에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실제 부동층이나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김건희 씨의 이 사과가 앞으로 지지율의 추세를 좀 반등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선대위 내부에서 매번 말씀드렸던 게 김건희 대표의 사과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나 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래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가운데에서 많이 비등해진 가운데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인 것이지 그 이상 이걸로 이 자체로 반등을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약간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공약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으로 지지율 반등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그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건희 대표의 사과는 이제 그냥 그 지지를 다지는 최초의 그냥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혹은 이재명 이 두 대선 후보의 공약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해보니 싸움밖에 안 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있었던 많은 정치 토론회들을 좀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한 방송에 나와서 이 토론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벌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내고
토론에 안 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 자체가 토론 시작도 전에 확인도 안 된 사실들을,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를, 토론을 갖다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진행됐던 토론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계속 뭐 호통을 친다거나 몰아붙인다거나 오히려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그동안 뭐 나왔던 비판처럼 전파 낭비라든가 그런 비판을 또 받아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공약들을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유예도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4달, 3달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했던 거랑 또 바뀐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공약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진지한 좀 논의가 돼야 국민들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토론 무용론, 이 민주당에서는 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세요? 자신이 없으신 거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평가 기준은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선 토론은 어느 정도 정치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자기의 선명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이제 격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만 나거나 검증이 도움 안 된다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그 경선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평가는 그대로 두고 이제 국민들은 내부는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선이니까 3월 9일에 있는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또 이제 다른 뭐 심상정 후보도 계시지만 이런 후보들을 놓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부터 이제 토론에 대해서 뭐 이제 부족함 이런 거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재명과 1대1 토론 자체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 특히 또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대선 후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론 배틀 아니잖아요. 토론 잘했다고 지지율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의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로 평가받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토론이지 토론 누가 잘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 배우자 지금 허위 경력 문제가 나오니까 네거티브 공방 그만하자는 입장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요. 왜 네거티브라든가 후보 검증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선전이 전개되고 있느냐면 후보가 직접 등판해서 후보 간의 어떤 우열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각 당이나 특히 대변인단에서 후보의 어떤 검증할 내용이라든가 네거티브적인 내용을 갖고 계속 논평을 쏟아내고 또 언론은 또 그런 걸 중심으로 받아쓰고 국민들은 또 그런 것만 보게 되니까 마치 대선판이 네거티브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그 원인 제공은 실제 포지티브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토론에 나오지 않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을 전책 검증으로 가자, 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거를 하자 하신다면 토론에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토론을 하지 않으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법정 3번 정해진 이 토론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계속 아니, 그거는 고수가 아니고요. 되는 뭐 세 번으로 일단 아까 국민에 대한 의무 말씀하셨는데 국민에 대한 의무로 공직선거법상 일단 3번 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도 사실은 재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당연히 공약이나 정책이 마련되고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당연히 하죠. 근데 지금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바꾸기와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어가고 계시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게 선거법 개정안 내놨지만 사실상 처리 힘들 거 알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이 토론을 많이 하고 못하고 토론 잘하는 후보, 못하는 후보의 프레임을 그쪽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그 의도인 것이지 정말로 국민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 이미 토론 이외에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뭐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두고 오로지 토론에만 집중해서 토론을 자꾸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제3지대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안철수 그리고 김동연 후보 모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결합 가능성을 일축을 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하고 또 그 이탈된 지지층이 이제 본인 지지율로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약간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뭐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면서 독자적 행보를 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기본 입장은 그만큼 우리는 열려있는 자세로 실용적인 내각 그리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 거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그거에 동의를 하실지 여부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시고 이후에 어떤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번 대선 그리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 후보가 그러면서도 저는 누구의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대선 완주 의지를 내비쳐서 국민의힘도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의 멘토라고 했던 저 김민정 교수가 오늘 저희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정권 교체라는 큰 뜻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뭐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안철수 대표한테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하면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대표가 있는 열린민주당과 손을 잡고 그러면서 다시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안철수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낸다.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국민들께서 과연 뭐 아까 실용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과연 실용정부인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표를 위해서 다 같이 가보자. 어떻게든 지금 계속 지지율이 답보다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든 뭐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이 정권에서 일하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이런 거에 반감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가신 분인데 그분까지 다시 아무런 비전과 목표 없이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정권 교체 같이 하자는 말이냐 그거에 대한 답도 없이 무작정 같이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가 조금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뭐 실용정부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이기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거든요.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52%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81%가 긍정적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이 T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발표된 당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입니다. 이 응답률이 8.1%,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인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실망하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좀 다소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어렵게 수용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또 계속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뇌 어린 결단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이제 직접 지시겠다는 입장에서 뭐 주변과 또 뭐 당 또 이재명 후보까지도 특별히 상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국민 여론 지지 여론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한 명분이고 뭐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께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이명박 대통령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이런 것은 또 민주당으로서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좀 찬성하는 여론이 올 초보다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뭐 국민들 입장에서 뭐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닌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수감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누구보다 더 좋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또 감옥에 건강도 좋지 않은데 감옥에 오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안쓰러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정권 들어서 무엇보다 편가르기나 이제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지고 뭐 이게 지역별, 세대별 아니면 직종별 여러 가지가 그런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조금이나마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된 것이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그 사면에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여론들을 갖다가 조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하더라고요. 예. 원래 예정이 돼 있던 일정입니까? 네, 지금 뭐 후보 되고 나서 사실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저희 당의 어떻게 보면 본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일정이었고 전체적인 일정상 사실은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각 당협이나 조직들이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TK 그러니까 우리 당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앞두고 가자 그리고 뭐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으니 사면이 되었으니 이참에 가서 또 TK 대구 경북 여론도 또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중도층 표심과 이 친박 표심 모두를 이렇게 의식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 예상하세요? 저는 친박 표심과 중도 표심이 그렇게 완전 막 극단적으로 반대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잘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서도 아까 뭐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하면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인 거고 다만 지금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인 것이고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선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이어나갈 부분도 이어나가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의 연속성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친박 표심이다 중도 표심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에게 지금 정치 판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즉 정치적 고려를 한 사면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요. 미치게 될 정치적 파장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하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2월 31일 이후에 사회로 복귀했을 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내놓으면 또 내놓는다 가정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하게는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후보에게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뭐 제가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사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지만 네. 그 특별 사면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즉 재판이 확정된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지금 이 수감된 원인, 이 죄 그리고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의 유감과 사과 표명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건강이라든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것인데 메시지를 내시고 뭐 또 어쨌든 사면 복권된 입장에서 정치 활동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우선적 도리라고 하면 그간 재임 기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어떤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이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6대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결정된 지 4일 만이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에 처음인데
뭐 이 부회장의 사면 관련한 언급이 뭐 직접 나오기는 어렵지만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요? 뭐 그동안 사실 재계에서 계속 요청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뭐 지금 임기 말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정부가 내년도 이제 경제 회복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나 얘기는 나올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뒤에서 어떻게든 뭐 그런 부분이 논의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결국은 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마찬가지로 국민들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삼성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굳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이런 삼성이나 기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좀 감탄고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약간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필요할 때는 가서 좀 도와달라 하고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뭐 구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 규제로 좀 힘들게 한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임기 말이라도 먼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뒤에 그 뒤에 앞으로 다음 정권에게 좀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일각에서는 3.1절 특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확률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지금 그걸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 말씀대로 재계에서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아마 오늘도 뭐 본인 당사자로서 직접 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뭐 총수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그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야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3월 1일을 가능하다고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간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재용 후보 또는 이제 삼성이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또 부응해 줄 것이냐 또 그거에 객관적으로 특별사면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3월 1일에 가능하다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